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수카 아토믹입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고음질로 여러분들을 뵙는 건지. 제가 녹음을 이번에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잘 못했었죠? 참여를. 그것은 제가 근황 때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 얘기를 했나요, 근데? 네, 근황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러면 아토믹의 근황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요새 취미 겸 운동 겸 해서 발레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딱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필라테스를 꽤 오래 다니다가 필라테스 얼마나 했어요? 필라테스 근데 막 중간에 다른 지점으로 옮기고 막 이러긴 했는데 인생에서 총 필라테스 기간을 따지면 1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필라테스를 기간이 끝나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발레가 되게 재밌다고 해서 저도 발레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막 땀나고 힘든 운동은 아닌데 운동보다는 그냥 정말 몸 움직이는 취미로 하는 건데 되게 재밌고 원래 레벨 1을 듣다가 선생님이 1.5 정도 들어도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잘해서? 그런가? 아무튼 한 달 반 정도 다녔을 때 그냥 1.5도 같이 들어보라고 하셔서 이제 1.5도 듣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더 동작이 어려워지니까 복합적으로 쓰게 되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다리만 이렇게 하고 팔만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1.5 가니까 이걸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좀 더 챌린징해지니까. 그래서 요새 되게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나도 운동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전에 필라테스 했었지 않아요? 끊었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끈 거 2번 나갔어요. 어머. 그럼 그냥 버린 거예요? 응. 어머. 기부천사 했네. 돈이 남아도나 보다. 2번은 조금 심했는데요. 그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많이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약간 감기라 해야 되나? 뭐 좀 아팠었잖아요. 코로나가 맞아. 나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어차피 요새 코로나 균은 어디가나 있거든요. 어디나 살아 숨쉬고 있어요. 코로나 균은. 근데 본인이 건강하고免疫力 세면 그거에 안 걸리는 건데 내가 딱 그때 한번 아프고 면역력이 안 좋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몸이 연약해졌을 때 바로 걸리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미각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리고 이제 7일 격리를 하는데 5일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이틀은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엽떡 시켜 먹는 사람들 저기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5일째 때까지도 아프고 6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딱 나은 거지. 그래서 너무 신나서 바로 지코바를 시켰는데 지코바 시키니 와서 딱 먹었는데 이게 좀 맛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짠 고무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너무 짜서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맛이 한 번에 다 잃었다가 짠맛부터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짠맛만 너무 나고 다른 맛은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맛도 좀 나고 이렇게 지금은 거의 다 돌아왔는데 그때는 막 음식을 먹으면 모든 맛들이 너무 막 작게 속삭이는 거야. 맛이 너무 작게 속삭이고 짠맛만 너무 혼자 시끄러워. 그래서 되게 안 맞는 이퀄라이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은. 진짜 웃긴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고생했어요. 후각은 괜찮았어요. 후각도 많이 잃던데. 근데 뭔가 후각을 잃었다는 느낌은 잘 없었는데 뭐 그게 맛이랑 연관이 있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매운 것도 잘 몰랐거든요.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세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당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홍보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뒷방상영관에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세요.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4월 상영작을 제가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도 우리 이번 회의 때도 그러긴 했는데 만들면서도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4월에 좀 홍대병이 심해지는 건가? 저희가 오늘 할 영화도 사실 볼 곳이 마땅치 않은데 지금 뭐 드니빌레브를 좋아한다면? 들어볼 만하다. 또 저희가 내용을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이제 그죠. 그 오디오북처럼 이제 듣는 거죠. 영화를 듣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친구 중에 이 뒷방을 아는 애가 있는데 가끔 운전할 때 듣는데요. 근데 우리 거 뭐가 좋아했더니 영화 안 봤는데 본 것처럼 다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본 거 같고서 어디 가서 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역시 스포 방송 최고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치. 그냥 자기가 안 본 것도 얘기 다 듣는 거. 약간 요약본처럼. 그래서 맞아. 오늘 방송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두 영화는 뭐였죠? 아내는 고백한다. 와. 아니 이것도 제가 근데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마침 이게 구글링 하니까 카카오 TV에서 그냥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아. 너무 오래돼서 내가 알기로도 50년대가 60년대 영화들은부터 이 접근이 없대. 아, 그래요? 괜찮대. 그래서 그걸로 보실 수 있고, 또 마지막 주에는 존 베넨 램지 사건의 몽타주. 이건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좋다. 저도 처음 듣는 다큐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 보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또 그 게시글에 어떤 분이 그 아내는 고백한다 봐야겠다고 줄거리 보니까 되게 무섭다고 두근두근 거린다 막 이런 말을 해주셔서 그래도 보실 분들이 계시거나 희망을 얻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약간 짧은 영화 찾다가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번에 영화도 다 짧죠? 영화들이 근데 진짜 다 짧고 1시간 반 안쪽이고 그러니까, 다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리고 좀 다들 왠지 볼만한 걸 다 봐서 요새 좀 보고 싶었던 거 막 개봉작들이나 이런 거 다 봐가지고 막 떠오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영화를 어디서 또 이상한 얘기만 나왔어 계속. 진짜 처음 듣는 영화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세요. 또 원하시는 뭐 영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연락 좀 이상한데 뭐라 하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 뒷방 상영관의 176번째 상영장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폴리테크닉입니다. 우왕. 이 영화는 저희가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안 했지 않나요? 저는 안 했는데. 그러네.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나도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드니 빌레브 감독 거를 하나 하고 싶다 생각을 했고, 제가 원래는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를 볼 때마다 정말 깊은 잠을 잤거든요. 그런 얘기 많아요 제 주변에도. ASMR이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저 시카리오랑 컨택트도 봤는데 컨택트 진짜 영화관에서 미친 듯이 졸았던 기억밖에 안 나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조금 저는 왜 이 감독이 인기가 많고 유명한지 잘 모르다가 이제 이번에 듄을 보고 좀 더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도 재밌는 사람이다. 이 사람 SF에 대한 고집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초기작들을 찾아보다가 폴리테크닉을 보고 되게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수카화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을 좋아하는 게 저도 졸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이 감독이 맨날 졸기 때문에 도대체 한 영화를 3번 이하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약간 보다가 졸면서 보다가 갑자기 어느 한두 개씩 좋은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딱 잠 깨고 뭐 이래서 뭐지 다시 봐야겠다. 이러고 결국 영화를 3번씩 보고 약간 이렇게 되는 감독인데 폴리테크닉은 저도 한 번도 졸지 않고 다 봤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다. 맞아. 감동이었다 끝에. 영화가 짧기도 하고 좀 별로 지루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를 하게 되었고 감독님 얘기 잠깐 하면은 드니 빌레브 감독님은 캐나다 퀘벡 출신이시고 그리고 그 SF에 대한 애정이 딱 봐도 보이잖아요. 듀운도 진짜 어릴 때부터 그냥 맞아. 친구랑 스토리보드 막 만들어놨었다 하고 맞아.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캐나다의 교육 과정이라 해야 되는 그런 대학 중에 약간 CJEP이라고 부르는 좀 직업 교육 또는 그냥 일반 교육을 하는 좀 고등학교랑 대학교 사이 정도에 되는 칼리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과학을 공부하셨고 후에 이제 대학에 가서 영화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SF 덕후의 길이다. 일단 과학적으로 좀 전문적 지식 좀 넣은 다음에 이제 바로 앙적하려고 영화로 진짜 표현해야죠 그거를. 바로 나 이거 배웠다 이거 바로 써야겠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1998년에 첫 장편 영화인 지구에서의 8월 32일로 데뷔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제목 왜 이렇게 귀엽지? 근데 이 영화로 이제 칸 영화제에 바로 초청을 받아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고 바로 2000년에는 마엘스트롬이라는 영화를 내서 이때도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공백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한 9년 정도의 공백이 있은 뒤에 나온 영화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폴리테크닉입니다. 그리고 폴리테크닉 이후에는 거의 한 1, 2년에 한 편씩은 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을린 사랑, 프리즈너스, 에너미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유명한 게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2049 그리고 작년에 나온 듄이 있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맞아.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게 완전 완연한 인기 감독이 됐어. 진짜 처음에 저는 아마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 이름을 알게 된 게 뭔가 인식을 한 게 시카리오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쯤에 좀 그 우리나라에서 뭐 해외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름을 되게 확 알린 것 같고 근데 이제 졸려가지고 저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졸리지? 좀 안 맞는데? 시카리오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랑 안 맞네 이러다가 듄을 보고 또 이제 재밌는 사람이다 싶어서 관심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 너무 재밌었어. 언제 나와요 투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니까 진짜 기만 보여줬잖아요. 기만. 기도 한 기가 진짜. 100으로 보면 기에 80만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감질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듄 1권을 보는데 소설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사실 다 못 봤어요. 이유가 내가 본 건 영화는 되게 약간 드니 빌레브 스타일인데 소설책은 되게 해리포터 같은 느낌인 거야. 약간 판타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여기서 더 읽으면 안 돼 이러고 하다가지고 끊었어요 중간에. 궁금하다. 근데 또 듄도 세계관이 엄청 크다고 해서 분량 자체도 진짜 많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맞아. 그래서 조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저는 듄 그치. 파트 2를 기다리는 그게 안 편한 것 같아. 나도 소설 뒤져보다가 기다리자 이러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은 다 캐나다 분들이셔서 뭔가 작품들이 캐나다 영화나 드라마나 저희가 아는 작품은 안 보였네요. 그러고 그 이제 영화에서 발레리라는 역을 맡은 캐린 바네사 그 배우분이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대요. 이
오늘 하는 영화가 이제 실제 사건을 영화한 건데 그걸 영화화하고 싶어서 실제 유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멋있다. 그러면 줄거리를 들어볼까요? 네. 198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의 폴리테크닉 대학. 복사실에는 수업 자료를 프린트하는 학생들이 있고 카페테리아에는 3, 4, 5 그룹들로 모여서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밤새 과제를 한 JF도 있었고 인턴십 면접을 보고 온 발레리와 룸메이트 스테파니도 있었습니다. 셋이 같은 강의를 듣던 중 갑자기 총을 든 남자가 간신로 들이닥치고 여자만 남고 남자는 모두 나가라고 합니다. 곧 그는 페미니스트들이 싫다면서 강의실에 남은 여학생들을 총으로 전부 살해하고 학교를 돌아다니며 여성을 타겟으로 총기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발레리는 원하던 직업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지만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토믹이 잘 정리를 해줬는데 제가 목소리만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자유 코너에서 더 실제 사건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1986년에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래도 막 이렇게 같이 도망치는 듯한 촬영도 있고 음악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해서 좀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되게 연출을 막 이렇게 시점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하면서 연출을 되게 잘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찾아보니까 1989년이라 나오는데 89년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나? 89년입니다. 89년인가 보네요. 하여튼 89년인 것만 해도 사실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실제 사건에 대해 찾아봤었는데 너무 옛날인 거예요. 거의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진짜 되게 최근에 생긴 거지만 오래됐다는 느낌.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로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영화는 흑백 영화예요. 물론 나는 드니 빌레브의 그 모든 후작들을 거의 봤지만 거의 대부분 봤지만 약간 딱 틀었는데 흑백인데 눈 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니 빌레브다.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 되게 좀 광활한 풍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느낌이 일단 그랬고 또 이제 그래서 되게 영화에 여러 명의 시점이 나오는데 처음 시점은 이제 그 살인자예요. 네. 그 영화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더 킬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범인이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뭐 막 옆집의 여자를 훔쳐보고 그러고 그럼 막 면도를 하고 갑자기 자기의 문서들이나 사진을 막 태우고 설거지하고 방 정리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왜 이거를 되게 길게 보여주나 좀 궁금했거든요. 뭔가 좀 깔끔한 성격 같은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뭐 별 특이점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약간 궁금했어요. 왜 굳이 설거지하고 저러지? 맞아.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걔가 막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어차피 영화의 극초반에 오프닝 때 이게 총기 살해 사건에 대한 영화일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이제 이 남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남자가 살인자일 거라는 걸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살인자가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그가 하는 행동은 다 청소, 정리, 뭔가 되게 자기의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걔 속에서 쌓아온 거고 이게 되게
나름 계획적. 그쵸, 어쨌든 객단에서는 계획적이어서 이걸 되게 오래 준비한 거를 오늘 딱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간 뭔가 이게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이게 오래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이게 뭐야 되지? 별로 막 부산스럽지 않고 정렬되고 일상적인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아마 나중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이 그 총기 사건을 똑같이 겪은 JF라는 학생이 나중에 또 이 성균 아사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슬픈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똑같이 걔가 집을 나서기 전에 이런 비슷한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걔도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어쨌든 마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되게 그렇게 잡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너무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맞아. 딱 보여주는 그런 연출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게 발레리랑 스테파니가 그쵸. 나오죠. 둘은 이제 그 폴리테크닉 대학이 좀 공과 대학 약간 그쵸. 그런 걸로 보면 되고 그래서 여학생 비율이 적은데 이제 특히 발레리는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 여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레리랑 스테파니의 첫 대화가 스테파니가 뭐 과제 같은 거 하면서 발레리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때 그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JF까지 셋이 강의를 들을 때도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엔트로피에 대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영화의 엔트로피만 굳이 딱 콕 집어서 열역학만 계속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게 왜 엔트로피를 넣었을까 좀 스스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너무 어려운 얘기로 들리시지 않겠죠?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쵸.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도 열역학 수업을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정말 들은 게 그냥, 어디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발레리랑 스테파니의 대화가 뭐냐면 스테파니의 질문은 그 단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열 변화가 없는 과정인 건데 그때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이 되려면 그 단열 과정이 가역적이어야 되냐 비가역적이어야 되냐 이거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답은 가역적 단열 과정이어야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이거를 이제 발레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리버서블 이제 가역적인 반응이어야 그런 고무 밴드처럼 되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리버서블과 이리버서블 반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두 개의 상태가 있을 때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가고 또 2에서 1으로 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이제 가역적인 반응이고 1에서 2로만 갈 수 있는 게 비가역적인 반응인데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비가역적인 반응만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비가역적이란 거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의 모든 일은 불안정한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형을 향해서 방향이 일어나는 거고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리버서블이란 거는 평형을 찾아서 가는 그 방향성이 있는 거고 리버서블 반응은 둘 다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이제 단열 단열 변화는 열의 출입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는 거. 엔트로피는 일단 무질서도를 측정하는 그런 건데 무질서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무질서도랑 만약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 조금 제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어떤 느낌?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엔토피가 그래서 결국 하는 거 약간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는 느낌. 맞아요,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세상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질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막 우리 생각에는 옛날보다 되게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점점 질서를 그러니까. 찾아가고 발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쓰는 자원을 예로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엔트로피 제레미 랩킨인가요? 그 사람 엔트로피 책이 있는데 거기서 대충 이런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이제 옛날 중세 막 이럴 때 나무를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집 뒤에 뒷산 가서 나무 동물의 숲. 나무 그거 뭐지 잘라와 그냥 땔감 만들어서 불 피우면 됐어요. 근데 자원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석탄을 쓰게 되는데 석탄이 더 뭔가 발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막 되게 기술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사실 하지만 이제 이 기술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약간, 정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쓸 게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를 찾기 위해서 기술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그냥 발전한다고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건데.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 그래? 다행이네요. 아무튼 엔트로피는 그런 무질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의 그냥 일상 실제 세계에서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는 일정한 건 사실 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럼 약간 되게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진 공간인 거구나. 그렇죠. 뭐 열 출입도 없고 에너지 출입도 없고 막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 뭐 물질 출입 이런 게 없이 그 고립계에서 보통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고립계. 고립계라 그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조건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이 처음에 나오고 또 나중에 또 엔트로피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과학 문제 진짜 중학교 때만 해도 과학 문제 풀려면 과학 문제 맨 마지막에 항상 조건이 붙잖아요. 마찰력은 무시한다. 뭐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이런 거를 붙여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진짜 꼭 붙어요. 그게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실에서의 모든 반응은 계속 에너지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은 되지만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다 내 손을 쓸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 막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조건을 줘서 이게 변함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라는 거를 문제에서 주는 건데 그래서 이 가역적 단열 과정이란 거를 생각했을 때 그쵸. 이제 발레리를 좀 그런 엔트로피가 일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킬러는 그냥 현실에서 계속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총상을 입긴 했지만 어쨌든 깨어나서 어렵게 재활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아이까지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그 발레리가 한 대사처럼 그 고무 밴드처럼 다시 회복력을 가져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말했듯이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조건들이 붙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조건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킬러는 증오를 가진 사람이고 발레리는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자기를 보호해서 그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너무 두서없이. 저는 됐는데 그래요? 사실 저는 2번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이제 가역적 비가역적 반응을 생각했을 때 또 발레리는 계속 스테판이나 JF나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치. 킬러는 말을 진짜 안 하고 말을 해도 일방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막
누가 물어도 대답도 하나도 안 해요. 맞아. 걔도 룸메이트 사실 있는데. 룸메이트랑도 인사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그 주방에서 마주쳐서 그냥 이렇게 서로 눈만 쓱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하는 일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그 회복 탄력성이 진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레리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좀 마지막에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갑자기 시점이 또 JF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쵸. 뭔가 약간 되게 되게 제3자를 가져와서 이 사건을 좀 되게 덤덤하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느낌도 들고, 플러스 물론 걔가 어느 편인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약간 되게 그 죄책감 이런 그쵸. 느낌도 많이 죄책감. 보여주려고. 왜냐면 어차피 딱 맨 처음에 살인자가 들어와서 여기 여자 남자 다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 했을 때 그때 남자 쪽으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방관했던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장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걔의 시선을 따라서 걔가 뭐 어떻게 막 이 학교가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리고 이미 걔가 거기까지 걸어갈 때까지 사람들 막 죽이면서 갔잖아요. 총을 그쵸. 쏘면서. 그래서 그 참상을 얘가 목격을 하고 나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그 여자들을 반반 갈랐던 강의실로 돌아갔는데 이미 그쵸. 이미 끝나 있었죠. 모든 그쵸. 학살이. 그래서 거기서 되게 너무 이런 진짜 느낌이 났죠.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매번 되게 막 뭔가 항상 이런 게 슬픈 게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한 발 늦어. 계속 한 발 늦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예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느낌, 계속 뭔가 죄책감이 계속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 딱 킬러가 처음 들어와서 남자들 다 나가라고 했을 때 그 교수? 아마 교수겠죠? 교수가 빨리 나가 막 이런단 말. 그때 진짜 물론 그 상황에서 그치. 진짜 총까지 한 발 막 천장에 쏜 상황에서 그치. 진, 뭐 반이라도 살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을지. 그쵸. 힘들죠. 사실 뭐 어떻게 그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근데 막 되게 마음이 막 이랬고, 그리고 막 계속 저는 보면서 복도랑 이제 그 강의실에서 나와서 복도 가고 막 카페테리아 가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는 거의 총을 쏴도 막 그냥 뭐 옆쪽으로 좀 쏘거나 막 맞아. 굳이 이렇게 죽이려고 명중을 시키지 않는 위협 정도로만 총을 쏘고, 그래서 막 보면서 뒤에서 누가 소화기로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되나 계속 이 생각했어. 계속 의인이 한 명 나오고 의인이 막 이랬는데, 사실 그러기가 그죠. 어떻게 쉽게 그 어떻게 상황에서는 되겠어요. 그게 실제겠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 창문으로 막 도망가고 이런 것도 너무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그때 특히 막 카페테리아에서 도망갈 때 특히 카메라도 같이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 시점에서 막 흔들리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입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엔트로피를 저도 그 두 번이나 반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딱 다시 땡겨났던 것 같아요. 누가 유리창을 깨면서 나갔나? 총으로 쐈나?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유리창이 아무튼 깨져서 유리창 깨져서 그 밖에 눈보라가 치고 있었는데, 그 눈보라가 계속 교실로 들어오고 뭔가 깨진 유리창, 이게 너무 딱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뭔가.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러고 여기서 이제 그 JF의 시점이 가다가 갑자기 발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쵸. 거기서 또 갑자기 또 엄청 몰입돼서 맞아요. 되게 졸릴 새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처음엔 JF 시선으로 쭉 나왔고, 그 다음에 JF가 그 사건이 끝난 후에 갑자기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랑 잠깐 식사를 하는데, 엄마 앞에서 막 뭘 먹지만 돌아오는 길에 막 다 토를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사건 당일에 발레리 시점으로 돌아가요, 영화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너무 슬퍼. 지금 생각해도 어. 너무 슬퍼. 왜냐면 그 처음에 JF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그 여학생들 다 죽은 걸 보고 되게 울면서 나가는데 사실은 그때 발레리랑 스테파니가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죽은 척하고 눈을 꼭 감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가슴 찢어서 맞아. 어, 그래서 이제 가슴 그게 찢어졌어. 바로 이제 영화적 연출이겠지. 어, 드니 맞아요, 빌레브가 한.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맞아, 했어. 맞아. 너무 진짜 진짜 그 포인트가 좀 이 영화에 되게 뭐라 해 높은 점수를 줄 수 맞아. 있는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치 그 회복 탄력성처럼 이 사건의 폐해와 이 사건의 힘듦 그리고 약간 이 사건이 줄 수 있는 트라우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JF를 통해 설명을 한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린 있잖아 이렇게 다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포인트였던 맞아, 것 같아. 맞아. 저는 진짜 그 스테파니 둘 다 이제 총을 맞아서 막 피를 많이 흘린 상황인데 발레리는 그래도 조금 정도가 조금 덜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절지만 어떻게든 좀 일어서 볼 수 있는데 스테파니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의 입을 막고 눈 감고 있어 죽은 척 아무 소리도 내지만 하고 둘이 이렇게 맞아. 입 막고 눈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이 진짜 계속 생각나요. 너무 슬프고. 사실 그게 되게 어느 상황이나 다 될 수 있는 대사잖아. 눈 감고 소리 내지 마.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침묵하라. 어떤 무언가 부조리나 어떤 이런 행실 때마다 계속 들키면은 뭔가 소리를 내거나 이걸 하면은 죽임을 당하니까 침묵하라. 이게 되게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진짜 슬픈 장면이었어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범인이 자살을 하고 이제 응급 그런 119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발레리가 살아 있었다는 걸 JF가 보게 되죠. 막 그래서 실려갈 때 JF가 계속 막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 발레리가 너 잘못 아니라고 해준 거기도 정말 너무 슬펐어요. 사실 그 제가 아까 이제 강의실에서 다 우르르 나가고 교수가 막 나가라고 했을 때 되게 미웠다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막 좋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 사람들도 다 죄책감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당시에 강의실에 없던 사람이라도 그냥 되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치.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발레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자기가 원했던 그 막 여자라면 굳이 이 길을 택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막 되게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그 직업에서 그쵸.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되게 그래서 뭐 약간 항공과학 이런 쪽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 연출이 조금 웃겼던 게 그러니까 그 드니 빌레브의 그 자기의 그 관심과 또를 못 버렸다. 결국엔. 그러고 보니 이것도 항공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 SF 항공우주 좀 이런 좋아요. 느낌이네요. 뭐 그 비행기를 다뤘던 것 같긴 비행기를 한데. 로켓 만들었던 것 같아. 막. 뭐 아무튼 근데 뭐 그러고 그 발레리가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딱 그런 뭔가 커리어 우먼의 전형적인 오피스룩을 입고 셔츠 막 이런 거 입고 갑자기 머리 아픈 듯이 갑자기 교과서야 그때. 머리 아픈 듯이 막 이렇게 머리 하는데 저 진짜 무슨 타이레놀 광고 약간 이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지금 아토믹이 따라하는 게 너무 타이레 간것 같았어 방금 진짜. 지금 발레리 됐어요. 손 모양이 지금 완벽해. 갑자기 막 뭔가 두통을 앓는 듯이 막 이래서 처음에 이제 막 악몽 꾸는 게 나와서 좀 그런 트라우마인가 했는데 이제 화장실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임신인 거죠. 그래서 그 학생 때 이제 그 사건 당일에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이 했던 말 중에 왜 여학생들이 이쪽 잘 안 오는데 또 얘기하지만 그 이유가 맞아.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서 애 키우기 힘드니까 이런 말을 이제 덧붙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기가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맞아.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뭘 해도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 그쵸. 무슨 직업을 가져도 애를 맞아요. 키우기 힘들어요. 뭐 남자도 가정 남자도 똑같이. 남자도 그렇고 다 애를 키우기 힘들어요. 힘들죠 요새 정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거 이제 임신 테스트 하는 거 보고 애기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의 생각을 바꾼 거는 이제 발레리의 편지가 너무 그치. 그게 이 영화의 진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발레리의 맞아. 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그 엘리펀트라는 영화와 달랐던 점이라고 해야 맞아, 되나? 맞아.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엘리펀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그치. 이거는 이제 아마 고등학교였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건데 이 영화 이 폴리테크닉이랑 되게 닮았으면서도 되게 태도라 해야 되나? 좀 마지막이 특히 맞아. 그 남기는 감정이 되게 달라요.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아, 두 개. 저도 폴리테크닉 보면서 생각이 나서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렇게 끝났었나? 약간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펀트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명의 시점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타임라인을 각각 보여주다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나오고 이렇게 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장면들에서 보면은 되게 인물들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게 진짜 많아요. 거의 그렇게 찍어요. 그리고 쫓기는 느낌을. 그리고 초점도 다 그 사람한테만 맞춰 있고 그 사람이 보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흐릿하게 해서 그게 뭐 이제 참상들을 좀 흐리게 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출이 좀 비슷한 점도 있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달랐던 게 엘리펀트의 결말은 그냥 정말 죽이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냥 죽이는 중에 끝나요. 영화가. 맞아. 마지막이 그 살인자의 그 살인 시작하는 시점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왜 맞나? 그냥 죽이고 끝났던 거. 죽이고 끝났나? 그 이제 엘리펀트는 두 명이 학생이 같이 한 건데 심지어 그 한 명이 다른 친구를 죽여요. 기억났다 이제. 깜짝이야. 기억났다. 그러고 이제 다른 학생을 총을 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허무하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지. 되게 마음이 허해지는 그런 영화인데 특히 또 엘리펀트는 되게 그 범인들이 막 왕따도 학교 폭력도 당했고 뭐 그런 거에 되게 열등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막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도 나오고 되게 뭐 여자애들은 막 자기 몸매 관리한다고 밥 먹은 거 다 바로 토하고 막 이런 애들도 나오고 되게 그런 학생들의 고민과 되게 문제들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범인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고통받는 거를 그게 다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그치. 일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약간 그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랑 같이 범행을 한 친구를 죽이는 것 자체가 얘가 정말 온전한 폭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동시에 약간 너무너무 더 황폐하게 끝났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사건의 황폐함, 사건의 충격적임을 되게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 사람도 힘들고 트라우마적인 일이 있기야 했겠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치. 그런 걸 했다는 걸 이제 그 같이 범행을 한 친구를 죽이면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약간 그 크레딧 올라갈 때 이러고 맞아, 있게 되는 맞아. 그런 느낌의 영화고 이제 폴리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저는 사실 발레리의 그 이후 모습을 보여줄지 몰랐어요. 맞아. 되게 갑자기 거기서 영화 안 끝났네?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발레리의 편지로 끝나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줬던 것 같네요. 맞아. 항상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사건의 충격적임이나 어떠한 사건의 힘듦이나 이거 사건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말이야 이게 이 후를 되게 어떻게 잘 얘기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를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영화가 있었네라고 드니 빌레가 심지어 약간 초창기에 찍은 작품인데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 편지를 읽어드릴까요? 제가 좋아, 대충 좋아. 해석을 해오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영어 자막으로 봐서 제 해석이 조금 오역의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맞아, 맞아. 아시죠? 그런 안내문. 그래서 근데 편지가 너무 좋았어서 이거를 읽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 편지를 쓰긴 하지만 이 편지가 읽히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 범인의 어머니께 쓰는 걸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첫 번째로 느꼈던 순간은 당신의 아들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저는 이 세상에 그렇게 거대한 증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었고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졌고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그에 대한 기억이 저를 괴롭힙니다. 모두가 저에게 정말 강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강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소리치고 싶어요. 그저 몸이 다친 것 말고도요. 저는 웅크려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매일 제품에서 죽은 스테파니를 생각해요. 그날 목숨을 잃었거나 다친 모든 친구들을 생각해요. 그 일로 영혼이 다쳤을 모든 나이대의 모든 여성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고 저는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랑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조차 이젠 지칩니다. 저는 다시 믿음을 갖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래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반드시 온전한 제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제 아이가 만약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거고 만약 딸이라면 이 세상은 모두 너의 것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너무 슬퍼. 이 편지가 진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터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편지 이거 너무 좋았는데 그 아케이드 파이어라는 가수의 더 서버브스라는 교회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가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딸을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뭔가 세상에 여기서 보면 표현은 그냥 데미지 is don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피해를 입기 전에 어서 세상이 피해를 입기 전에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내가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모를 때 내가 딸을 낳아서 딸한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 내가 이게 신에게 하는 무리한 요구라면 그냥 나한테 완벽한 아들을 달라. 그러지 못할 거라면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가 있는데 되게 들을 때도 되게 웃기고 좋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원래 가사에는 퍼펙션이라는 게 없는데 이 가수가 항상 라이브를 할 때는 그렇게 불러요. 퍼펙션이라고. 그래서 막 되게 그랬는데 이거 생각이 났었죠. 근데 진짜 이 편지랑 엄청 닮아 있네요, 내용이. 그지? 그리고서 사실 저도 요새 편지라는 뭔가 되게 나의 관심이 옮겨갈 때가 있는데 요새는 또 편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 이걸 읽고 되게 편지라는 거에 어떤 그런 힘인 것도 재밌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지구에서의 8월 32일을 봤거든요. 여기서도 편지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거 다음 영화인 그을린 사랑도 이제 죽은 엄마의 유서 편지를 읽고 아들 딸들이 쌍둥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 엄마의 편지를 읽고 엄마가 부탁했던 거를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편지를 좋아하시네. 그리고 약간 근데 편지의 재밌는 점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비밀을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내가 이 편지가 언제 읽힐지에 대해서 이 시점을 내가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갑자기 아무도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읽힐 수도 있잖아. 이 그쵸. 비밀이.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사실 또 이 영화가 되게 잘 짜여졌다. 되게 생각했던 게 초반에는 되게 그런 어이없는 범인의 선언문이라고 하죠. 그쵸. 자기네 편지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그런 걸로 범인이 자기의 그걸 읽어주는 걸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견디고 진짜 러버밴드처럼 고무밴드처럼 다 되게 강인해 보이면서도 나는 아직도 힘들고 하지만 나는 계속 반드시 믿음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정말 세상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힘과 믿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을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편지로 끝난다는 게 어쨌든 이게 뒤가 진짜 편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게. 아 그리고 제가 어쨌든 얘기가 하나 있네요. 그 JF가 그 복사실에서 되게 약간 이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되게 마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처럼 바라보는 게 그 복사실에 그냥 되게 명화들을 프린트해 놓은 맞아요. 것들이 짜자작 있는데 되게 그냥 그림들 사이에 떡하니 게르니카가 들어가 있어요. 피카소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뭐 스페인 내전 때 엄청 여자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 대학생 때 마드리드 미술관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원래 실제 사이즈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사람 크기인가 사람보다 더 큰 진짜 느낌이라 크구나. 그래서 거의 벽 한가운데 그 그림밖에 걸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크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고 막 되게 무섭다고 그림 느껴질 정도로 좀 그렇게 다가왔던 그림인데 그걸 똑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학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사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근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뭔가 요새의 젊은 아이들이 일어나는 일 같은 그런 되게 최근의 것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약자를 향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되게 반복되어 왔던 거고 어쨌든 형태만 다르다는 그 의미를 느껴지는 것 같다도 해서 되게 이게 이 사건의 특수성과 근대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연속성도 보여주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조금이나마 이걸 좀 확장하는 느낌도 들어서 좋았어요. 맞아. 그냥 그 게르니카 나올 때는 그냥 정말 복선 느낌으로 맞아. 딱. 응. 상징성이다. 메모에 저거 이거 이따 녹음할 때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솔직히 그런 느낌으로 영화 보죠. 약간 우리. 맞아, 그쵸. 그랬는데 또 이제 생각해보면 또 좋은 포인트들이 있어. 뻔한 상징이면서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영화에서 중간중간에 화면을 이렇게 90도로 꺾거나 또 마지막에는 180도로 맞아. 뒤집어서 찍어요. 천장이 바닥처럼 보이게. 맞아. 그러면서 이동하는 그런 컷을 많이 좀 중간중간에 썼는데 이게 제가 드니 빌레브 감독을 아직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SF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엄청난 건 누가 봐도 좀 보이잖아요. 그의 필모를 봐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 첫 장편 영화인 지구에서의 8월 32일을 보면은 이게 제목부터 뭔가 지구? 8월 32일? 막 약간 좀 SF 느낌이 약간 나죠. 귀엽다. 근데 막 완전 SF라기보다는 이 여자 주인공이 교통사고가 나고 이제 깨어나서는 갑자기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친하던 남자이자 자기한테 좀 마음이 있었던 그 남사친한테 아이를 갖고 싶다. 약간 막 이러는데 그 남자였나 여자가 그랬나? 아무튼 사막에 가주면 원래 가고 싶었던 사막에 가주면 아이를
있겠다. 우리 약간 요런 해서 둘이 막 사막에 가고 이러는 건데 여기서는 되게 그 SF의 관심이 진짜 확실하게 보여져요. 일단 일단 사막에 가잖아. 일단 사막도 그 광활한 풍경 진짜 딱 좋아하는 거야? 딱 그 광활한 풍경 보여주고 심지어 사막에 처음 발을 디딜 때도 맨발로 이렇게 딱 착륙처럼. 그 발만 딱 잡아서 어. 이렇게 하고 그 맨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차 사고가 났을 때도 차가 전복이 됐는데 거기서 나올 때도 발만 잡아서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 둘이 이제 사막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약간 캡슐 호텔 같은 되게 조그만 간이 호텔에 가는데 거기는 컨셉 자체가 스페이스십이에요. 약간 뭐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무중력인 척 막 연기하는 사실 것도 그 나고 한 개의 영화를 찍고 있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짜 그래서 되게 그 이 영화를 보면서 막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엄청 재밌다기보다는 이 드니빌레브의 그 굳건한 취향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이 폴리테크닉에서도 그런 막 90도로 화면을 꺾고 막 뒤집고 하는 게 되게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의 촬영 시점 막 약간 이런 게 보여가지고 좀 근데 저는 이 영화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정말 자기가 이런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억지로 넣은 느낌? 그래서 조금 웃겼어요. 맞아. 그래서 참 지금 그의-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이러고 듄을 찍었으니. 그러니까. 그의 쫄을 버리지 못했었다. 결국 원하는 걸 이뤘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투를 빨리 찍어주세요. 맞아. 열심히 일해라. 아무튼 그런 지점도 되게 특이하게 봤네요, 저는. 히히. 그럼 자유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이제 자유 코너는 이게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범인의 유서이자 편지이자 선언문이 실제 범인이 쓴 것과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제 실제로는 프랑스어로 적었다고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마인드헌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넷플릭스 저도. 미드 그죠 너무 재밌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처음으로 연쇄살인범들을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한 FBI 요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마인드헌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던 친구가 한국에 진짜 비슷한 드라마 나왔다면서 저한테 그 김남길 배우 나오는 드라마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 실화 그쵸. 얘기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같이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프로파일러 분이랑 그리고 되게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자주 나오시는 우리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박지선 교수님인가? 네네네 맞아요. 그죠? 그분이 둘이 같이 SBS의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냥 엄마랑 집에서 저녁에 술 마시다가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사실 그 엄청 유명한 살인범이잖아요. 유영철이.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프로파일러의 중요성이 한국에 대두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보낸 편지가 있었대요. 편지 분량도 엄청 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세상에 공개해봤자 좋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제작진들도 그렇고 뭐 다 아무도 공개하기를 하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편지인데 그걸 이제 박지선 교수님이 처음 들고 와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 편지를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랐던 게 그걸 먼저 보고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맨 처음에 이 범인이 쓴 선언문 같은 편지와 너무 똑같습니다. 방식이랑 그게 형식이.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살인마들과 자기의 살인을 급이 다른 살인처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언론은 제게 미친 살인마라는 낙인을 찍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정확한 이 이유 때문에 정확히 이 여성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라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자기를 막 되게 그런 막 강도 살인이나 아니면 뭐 그 우발적 살인이라거나 이런 살인들과 자기를 되게 다르게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되게 되게 정당하게 대의가 있는 척. 마치 그런 살인인 것처럼 편지에 쓴 거죠. 근데 그 너무 놀랐던 게 그 유영철이 쓴 살인에도 정확히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이렇게 했다거나 저렇게 했던 살인자들과는 나랑 같이 평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교수님들이 살인자의 급을 나누고 자기가 가장 좋은 위대한 급의 살인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약간 분석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영철도 대의가 똑같았어요. 뭐냐면은 뭐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사리고 뭐 부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되게 그 부자들 중에서도 힘없는 노인들만 죽였고 여자들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이 세상에 불만이 있으면 그 세상에 불만을 갖게 만든 사람들 사실 약자들이 아닐 텐데 사회적 약자들한테 자기의 분을 풀고서 맞아. 마치 그것이 대의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죠. 어쨌든 자기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물론 그것이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도 있을 텐데 엉뚱한 데도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똑같이 이제 해서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거를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해서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쓰고 되게 약간 엄청 이것이 잘 짜여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말을 길게 쓰고 뭐 되게 첫인사부터 끝인사까지 완벽하게 재단해서 쓴다는 거죠. 근데 너무 소름 돋았던 게 유영철 같은 이 편지 같은 경우도 얘가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글을 쓸 시간이 15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얘는 이 편지를 뭐 일주일은 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마치 내가 빨리 써도 이 정도로 쓴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유영철 똑같았던 게 편지 분량이 5장인가? 6장 엄청 긴데 거기 오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되게 금방 쓴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박지선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 편지는 수없이 써진 편지고 자기가 심지어 베껴 썼을 거라는 거죠. 완벽한 본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그게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본지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정확히 너무 똑같아서 제가 진짜. 그 방송을 보고 다시 이걸 보는데 얘네들도 사실 자기들 다른 척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이게 그냥 이런 유형의 킬러라면 당연한 마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너무 들고 좀 그랬어요.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냥. 저도 그 박지성 교수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에서 한 거를 얘기한 거를 보고 왔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일부러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자주 봐서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해서 그냥 해주길래 봤는데 되게 그 컨텐츠에서는 이제 영화 추격자에서 지영민 캐릭터를 분석하는 걸 하셨어요. 그런 뭔가 영화 속 캐릭터 분석하는 컨텐츠를 이제 그 아리랑 같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첫 편으로 한 거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같이 이야기 나누신 PD님이 이 영화에서 좀 좋았던 포인트가 그 지영민이란 캐릭터의 특별한 뭐 과거나 막 힘들었던 트라우마적인 상황 같은 걸 설명을 안 해줘서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성 교수님도 이게 꽤 오래된 영화지만 뭐 그거를 염두하고 설정에서 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그 포인트가 되게 좋았다고 막 말씀을 하셔요. 근데 폴리테크닉의 이 킬러도 막 자세한 과거를 막 회상해서 보여주진 않지만 이 편지에서 얘기하면 자기 뭐 군대도 들어갈라 했는데 뭐가 떨어졌고 뭐 여자들이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을 막 차지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범인도 그런 군대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심지어 폴리테크닉 대학도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막 필수 과목 같은 걸 이수를 안 해놓고 지원한 것 자체가 좀 웃기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유로 떨어지고 막 공부도 성적은 하면 잘 나왔는데 뭐 자기가 그냥 막 그만두고 그러니까 되게 즉흥적이고 자기 화를 못 이기고 막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막 잘리기도 했고
근데 그 탓을 다 남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돌리고 있는데, 뭐랄까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의 과거가 중요한가, 과거가 알려지는 게 중요한가, 이거를 되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도 실제 사건에서 바로 공개되지 않았었대요. 좀 일부만 공개됐다가 한 1, 2년 뒤에 어떤 기자에 의해서 유출이 됐는데, 전문은.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리고 그 박지성 교수님의 그알 컨텐츠를 보면서 되게 생각했던 게, 그런 범인의 막 불우한 어린 시절 이런 거, 특히 이 실제 사건의 범인이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어요. 근데 포인트가 되게 웃긴 게, 아빠가 되게 폭력적이었고 막 여성 혐오가 되게 심했어요. 막 특히 자기 아들한테도 되게 말로든 신체적으로든 엄청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7살 땐가 가족을 떠났고, 그래서 엄마가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막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면서까지 키워놨는데, 그러니까. 근데 막 이 세상,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여성 탓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거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이게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있나, 이 범행에. 그죠. 될 수 없죠.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편지 이외에 뭐 어떤 과거 상황을 안 보여준 게 좋았어요. 근데 약간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물론 우리야 다 크고 나도 되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 더 막 생각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늙을수록 더 착하게 살고 싶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그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영화 시작에 딱 첫 편지를 봤을 때 되게 막 못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어린 막 청소년 애들이 막 이 세상에 뭐 이 편지가 잘못 인용된 구절을 보거나 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쵸.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무서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과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박지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뭐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이라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막 일반 대중한테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뭐 궁금하긴 하죠. 뭐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솔직히 궁금할 순 있잖아요. 뭐 어떤 누가 연쇄살인 벌였다 했을 때. 맞아,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별 이유가 없이 그냥, 그쵸,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뭐 학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서 어떤 예방책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정보이지, 막 서사를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고, 저는 그 지점에서 조커를 안 좋아해요, 영화 조커. 저는 보면서 이입이 하나도 안 돼. 이 사람이 힘들어서 어쩌라고, 그렇다고 사람 죽여도 돼? 뭐 이러고, 조커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정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서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해가 저는 전혀 안 됐어요. 그 지점에서 되게 그 박지성 교수님의 말과 저의 조커에 대한 감정이 맞물리면서 갑자기 정확히 일치를 더 혐오스러워졌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도 항상 노력하고 있어. 착하게 살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게 어려워. 어렵죠. 바르게 살기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이래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겨가고 있는가의 회복에 조금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폴리테크닉이 좀 좋았다. 맞아. 드니 빌레브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었다니 이전에 놀랐다. 발레리 맞아요. 배우분도 너무 좋으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유족이었으면 이 영화를 보고도 눈물이 많이 났을 것 같아. 뻔하지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개봉 전에 유족분들한테 먼저 영화를 보여드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극적인 소재 실화가 되게 소비적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치.
근데도 뭐 물론 쓰는 것 자체가 아예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사실. 그죠. 유족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도 어떤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유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그런 메시지를 주는 지점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영화 폴리테크닉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어떤 영화로 기억될 것 같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쵸? 정확히 우리가 했던 얘기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고민이 항상 가득한 상태여야 된다. 근데 그 고민은 혼자만 하면 안 된다. 그치, 나눠야 된다 꼭. 같이 나누고 자기 검열을 하고 검열도 필요하고 막 소통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린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쵸. 그게 그들 각자의 영화관입니다. 같이 잘 살아 봅세. 이게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녹음 어땠나요? 오늘 저희가 원래 보통 녹음실을 2시간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제 와서 약간 준비하고 뭐 하다가 가끔 넘어가면 시간 추가하고 이러는데 오늘 스카랑 2명이기도 하고 영화 러닝타임 자체가 짧아서 우리 1시간 반에 끝내자. 영화가 깔끔하잖아. 명확하잖아. 하자 하고서 1시간 반만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도 이제 1시간 반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은데 깔끔하네요. 깔끔한 것 같아. 깔끔하네요. 산뜻해. 좋아. 좋아. 물론 내용은 산뜻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무거운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녹음 깔끔하게 끝낸 것 같네요. 맞죠. 오늘 심지어 되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진짜 봄 날씨였다. 그래서 끝내고 봄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좋다. 그러면 클로징 할까요? 좋아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 아내는 고백한다.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